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된 게 저는 이제 민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묘엽이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민법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약간 전략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5과목을 보시면서 1차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1차 하시게 되는데, 경제학도 있고, 회계학도 있고, 민법도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두 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3가지 과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난 경제학을 잘한다. 그럼 당연히 자기가 그 주과목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개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는 뭐냐면, 공부를 쭉 해나가는데 이미 결론이 지어져 있는 이런 공부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달라지는 과정이 결정되어 있는 공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공식을 외워서 그걸 대입을 시켜서 결론이 나오는데 결론은 항상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숫자를 집어넣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결론이 이미 방점이 찍어져 있어서 바꿀 수가 없는 결론이 나와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과정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자, 경제학이나 회계학은 과정에 포커스를 둘까요? 결론에 포커스를 둘까요? 과정이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관계 법규,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끝이 법으로 끝나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을까요? 과정에 따라 달라질까요? 예, 결론이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이 나와 있는 과목입니다. 그럼 결론이 나와 있는 과목은 사실상 과정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죠. 왜? 결론만 알면 되니까. 물어볼 때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본다? 결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민법은요. 자, 여기 위에 여기 2과목에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암기입니까? 아닙니까? 요건 암기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 암기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라는 과목은 암기 과목입니다.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법은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해만 하면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과정 속에다 뭐를 집어넣어주죠? 이해를 하면 결과가 빨리 암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이해는 수반이 돼야 되지만 이해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면 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할 수업 방법인데 자, 이해를 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를 알면 여러 가지 비슷한 패턴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민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민법 들어오시면 굉장히 공부하실 때 처음에 엄청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민법은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연역적인 이유가 있고 연역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연역적인 이유 그 다음에 탄생의 배경이 있어요. 민법의 탄생 배경이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째가 민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과정은 이해를 할 뿐이지 여러분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자, 먼저 연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역적인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의 민법이 순수한 우리나라 겁니까? 안 그러면 일본에서 넘어왔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지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도 법전이 있었어. 그 법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자, 그러면 이 법이 언제 넘어왔냐면 일제시대에 통치하면서 넘어옵니다. 그 일본 애들이 지금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법을 알려줬어. 미개한 조선인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이 넘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이 일본에서 넘어왔는데 일본에서 만든 걸까요, 그러면? 아니죠. 자, 일본은 누구랑 손을 잡았었죠? 같이 손잡고 같이 이렇게 싸웠던 애 있잖아요. 예, 독일이죠. 걔네들도 독일도 나치, 전체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일본도 전체주의 성격이 강하니까 여러분 이 법은 그럼 어디서 넘어온 거겠어요? 예, 독일에서 넘어옵니다. 자, 이게 연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넘어오잖아요. 근데요, 뭐? 자, 그럼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부부는 남이다, 아니다? 자, 어머니,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엄마, 아빠가 남이다, 아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민법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의 구조를 딱 뜯어 고쳐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는 남이다, 아니다? 남이다. 좋아요. 그럼 다시. 그럼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혼인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자, 둘이 같이 우리 같이 살자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자, 남이다, 아니다? 자, 이혼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혼은 확실히 맞출 수 있어요. 남이에요. 자, 근데 결혼은?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아빠가 번 세금과 아빠가 월급을 받았고 엄마도 같이 투잡을 뛰어서 월급을 받았어요. 세금을 각각 따로따로 내요? 한꺼번에 내요? 따로따로죠. 그죠? 왜? 남이니까. 남이에요, 남. 자,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 그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는 남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남이에요. 자, 남. 남자는 뜻이 아니라 남남이에요, 남남. 그래서, 자, 그러면, 남이잖아요, 남. 남인데, 엄마가 아빠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남의 카드를 가지고 써요? 안 되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카드를 가서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바로 걸려요. 남이야, 남. 근데, 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민법의 구조적인 분야랑 같이 연결시켜 드리려고요. 자, 뭐냐면은, 자, 둘은 남이라는 걸 전제로 깔아요. 남이라는 걸. 그런데, 자, 구조적인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민법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요거랑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남이라는 원칙은 민법에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는 남이야. 이런 걸 규정을 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둡니다. 그러면 민법은 구조적으로 뭐냐면은 민법은 원칙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민법은 뭐를 규정하는 거다? 예외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처음 공부할 때 진짜 어려워요. 왜? 원칙은 안 가르쳐주고 뭐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예외만 가르쳐줘요. 그럼 예외가 뭐냐면 민법의 규정에서 우린 공부하지 않는데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공부하지 않는데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범위를 뛰어넘는데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민법의 규정을 처음 보면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원칙이다, 예외다? 자,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예요. 그러면 선생님, 부부간에는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대해서는 서로 뭐가 있다? 대리권이 있어요, 대리권. 대리권이 그럼 뭐죠? 예, 그래서 자, 여기 갑니다. 이게 민법이 좀 어려우니까 이게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연결돼 있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대리권. 자, 여러분, 대리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죠? 예? 부동산 계약할 때 대리. 훌륭합니다. 벌써부터 이 나이에 부동산 계약을. 자, 그럼 여러분, 대리라는 말은, 자, 부동산 계약할 때 썼대요. 그러면 그 대리라는 말 들었대요. 좋아요. 그러면 술 먹고 나면 뭘 부르죠? 대리 부르죠. 자, 직장에 가면 김대리, 이대리, 대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리가 지금 몇 명 있어요? 3명 있네요, 3명.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가 들어갈게요.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와 우리가 법적으로 쓰는 용어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탄생 배경에서 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으로 넘어왔다 그랬죠? 자, 일본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해요. 일본에서 쓰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아니 탄생배경에서 그럼 일본의 용어를 쓰는 건데 아니 그럼 우리 용어를 쓰면 되지 않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게 뭔지 아세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게 약해요. 제가 전라도 분들 굉장히 놀라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시기 좀 가져와봐. 근데 거시기를 가져왔나? 그래 잘 가져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거시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하면 척이지. 자 그럼 용어를 정확하게 씁니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지 않게 쓰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탄생 배경에서 법은 용어를 정확하게 쓴다 안 쓴다? 써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대리라고 하는 단어는 자 어떤 사람을 대리라고 부르냐면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대리라고 불러요. 자, 나 대신에 의사표시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대리. 자, 나 대신에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대리예요. 자, 이게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돈을 버시면은 세무신고를 하시죠. 국세청에다가. 세무신고를 직접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세무사가 대신해요? 세무사가 대신하죠. 그럼 세무사는 나 대신에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아니다? 대신에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세무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리란 말을 아니까 대리는 대리인인데 얘는 뭘 대신해 준다? 세무 신고를 대신해 준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무 대리인. 아셨죠?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미성년자 할 때 부모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자, 미성년자 할 때 우리의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리인. 근데 법정이 뭐냐면 법률의 규정의 줄임말이에요. 법률에서 규정한 대리인. 법률에서 정한 대리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뭐라고 부른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전부 다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자, 우리 탄생 배경에서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술을 먹고 자, 여러분 대리기사를 대신 부르잖아요. 자, 그 사람은 대리다 아니다? 아니에요. 의사표시를 대신해주지 않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대리란 말은 의사표시를 대신해준다 라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갈게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자, 그럼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활동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남편이 남편의 신용카드를 아내가 대신 사용한다. 대신 의사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범위 내에서 한해서? 일상적인 가사활동에 대해서. 자, 그때는 부인이 남편의 신용카드를 대신 써서 대신 의사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됐죠. 뭐예요? 자, 부부는 남이 아니에요. 남이죠. 근데 일상가사만큼은 서로 대신 의사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부인이 남편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명품백을 샀어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치죠. 아니, 도박을 했다고 치죠. 도박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이죠. 그럼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돼요? 남편이 갚아야 돼요? 아내가 갚아야 돼요? 그렇죠. 아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 법의 흐름이 이런데, 자, 그럼 또 갈게요.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걸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자, 남편이 아내한테 8억 원을 예금 통장으로 이체를 했어요. 이체. 그리고 한 번은 10억 원을 이체했어요. 자, 그러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세무사가 얘기해요. 이거 증여세 내야 돼요. 자, 이건 증여세 안 내도 된대요. 자, 이렇게 돼요. 9억이 기준이 9억. 자, 그러면 자, 아니 여러분 증여라고 하는 게 뭐죠? 누구가 공짜로 주는 걸 증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기 기부하신 적 있어요? 구세군 함 이런 데다가 공짜로 줬죠? 이걸 뭐라고 한다? 증여. 친구한테 밥 사준 적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그것도 다 뭐예요? 증여예요. 증여.
지금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선 불로소득이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공짜로 받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10억 원을 주면 증여세를 내래요. 근데 8억 원을 내면 증여세를 안 낸대요. 자, 그럼 갈게요. 자, 남편과 아내는 남이 아니에요. 남이죠. 그런데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만큼은 서로 대신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상적인 가사로서 집을 사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예치를 시켜주고 대신 계약을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강의하는데 바쁘는데 지금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아내한테 대신 집을 사라 하고 대리할 수 있잖아요. 아,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내한테 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내가 직접 돈을 이체하기 어려우니까 아내한테 대신 내라 하고서 돈을 넘겨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세법에서 어떻게 보냐면 9억 원을 기준으로 자, 집을 살 때 대신 살 수도 있으니까 9억 범위 내에서는 뭘로 본다? 일상 가사로 보면 여러분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니까 세입금 안 내도 되겠죠. 근데 10억은 이건 좀 과하다.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예, 그 기준이 일상 가사의 범위를 넘은 걸 몇 억으로 본다고요? 9억. 그럼 여기는 공짜로 준 거죠, 이거는. 공짜로 주면 뭐를 내라? 세금 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잘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민법은 어려우냐 쉬우냐? 여러분 이것만 알면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르면 진짜 어려워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뭐 나름대로 재밌죠? 자, 그러면 또 갈게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자, 백화점 상품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자, 책이 한 권 있어요. 똑같이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상품권은 책은 서로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품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상품권을 들고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다 쓸 수 있어요? 또 꼭 정해진 데서 가서만 쓸 수 있어요? 자, 정해진 데. 자, 그럼 아무 데나 다. 아무 데나. 그럼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들고 신세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세계에서 짜증냅니다. 뭐냐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채권의 개념을 이제 아셔야 돼요.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 누구한테 대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임금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임금 채권이라고 부르죠. 왜?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일을 했으면 이 사람한테 가서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지 저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뭐라고 그런다? 채권. 자, 그러면 두 번째 갈게요. 자, 물건은 뭐냐면 물건 중에서 여러분 혹시 소유권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소유권이라고 이게 물건이거든요. 자, 소유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건 누구한테나 주장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내 거라고 다 모든 사람한테 내놓을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져가요. 안 내나? 뭐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극장표. 요거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극장표. 자,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생각을 싹 뒤집어서 제가 다시 정립을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서울대 입구에 있는 롯데시네마 극장표를 들고 저쪽 잠실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아셨어요?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서 표를 하나 샀다.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이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이해에 대한 책인데, 자, 이걸 잡으셨으니까 제가 하나 예를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 사람이 아니라 은행이에요. 자, 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9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래서 갑이 집을 샀네요. 자, 이 사람의 집, 소유권이죠. 예, 물건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저당권이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였냐면 16억 원이었고 지금 은행이 자, 이 9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은 주로 뭐를 요구하는지 혹시 아세요? 물론 이자를 요구하죠. 예, 이자도 요구하지만 자, 뭐를 설정하자고 얘기하죠? 저당권. 여기 들어본 적 있죠? 저당권. 자, 그럼 저당권을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9억 원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9억 원.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을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분설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자, 이거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채권이죠. 네, 채권입니다. 자, 대출해 준 거 채권. 자, 그런데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가지고 있죠. 예, 저당권은 이거 물건이에요.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는데. 자, 저당권은 물건이에요. 그러면 을이는 무슨 권리하고 무슨 권리 다 가지고 있죠? 채권과 물건을 다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A라는 사람한테 갑이 집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A는 보통 일반적으로 집값을 얼마 줄까요? 자, 16억 원을 줄 거예요? 7억을 줄까요? 여러분들, 아직 안 사봤죠, 집을? 저도 안 사봤어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저당권이 끼어 있어요. 저당권이 끼면, 여러분, 그때는 전부를 다 줘요. 그 저당권 금액 빼고 줘요. 빼고 주죠.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 전세 끼고 집을 산다. 전세가 9억 원이면, 그때는 전세를 끼면 얼마를 줘요? 7억 원만 주죠. 네, 7억 원 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A는 집을 샀는데, 내 집이야. 근데 거기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있죠. 자, 을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이자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자, 3년 동안 빌리기로 했거든요. 이자는 월 100만 원, 월 300. 자, 월 300만 원. 자, 이자는 누가 낼까요? 두 번째, 자, 원금 9억 원은 누가 갚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경매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갈게요. 자, A가 분명히 을한테 얼마 빌렸다고요? 9억 원. 자, 그러면 근데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그걸 A한테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이자는 누가 낼까요? 자, 여러분, 채권이죠. 채권자는 누구한테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특정한 사람.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자, 그러면 이자는 누가 내야 돼요? 갑. 자, 그럼 3년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갚아야 돼요? 갑이 얼마를 갚아야 돼요? 9억 원.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사람이 물권을 행사합니다. 저당권을 행사해서 경매를 넘기는데 여러분, 물권은 특정한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그럼 누구 재산을 경매 넘길까요? A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셨어요? 그러면 자, 얘가 돈을 못 갚았다. 사실 누가 대신 갚기로 했죠? 얘가 9억 원을 대신 누가 갚기로 했죠? A가 대신 갚기라고 9억 원을 빼고 7억 원만 산 거예요. 못 갚았는데 경매 넘어갔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 제가 과정은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 채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두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이해. 그럼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분설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고를 받아들여야만 민법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고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형성되는 과정은 좀 힘들어요. 근데 형성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사고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점수가 항상 일정 이상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민법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게끔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공부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에이, 뭐 그런 게 뭐 중요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고민할 때는 혼자 공부할 때고, 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왜 그런 건 내가 고민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제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면 돼요. 꼭꼭 씹어서 드실 만큼 삼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방점을 딱 찍을게요.
과정이 중요한 거는 결과가 항상 다르기 때문에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풀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만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시험은 공부하시기가 좀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항상 그 결과는 아주 고소해요. 아주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제학이나 회계학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아니다. 내 전공이라서 난 정말 잘할 수 있다는 분이 아니라면 항상 전략을 짜실 때 민법이라는 과목, 법 과목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수 획득의 요소가 돼야 돼요. 왜? 이거는 항상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하지만 학문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거나 내가 솔직히 좀 풀이 과정을 좀 잘못하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죠. 변수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이라는 과목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합격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 과목입니다. 근데 민법을 못하면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려서 힘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민법은 제가 그냥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민법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시면서 접근하시게 되면 실력이 빨리 오르십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